대표님 지지자층에서 2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화끈하다는 거지. 병력 문제 나는 모병제를 주장합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쁜 짓 한다고.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도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파이팅! 지금 저희 청년 인터뷰 홍준표 편은 우리 대학교 공식 영자 언론사인 연세애널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연세애널스의 서면 기사는 연세애널스 9월호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2부는 총 3종류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홍 대표님께 특별히 드리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펼쳐지고 있는 청년 문제 현안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청정한 인터뷰 고유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차근차근 먼저 이제 홍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홍 대표님 지지자층에서 2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이제 4년 전 대선에서는 20대가 그렇게 핵심 지지층은 아니셨는데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급격한 변화가 거의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느끼기에도 홍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4년 만에 급격한 변화를 하게 된 어떤 비결? 혹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종래 이제 우리 당의 지지층의 대부분이 60대죠. 그렇죠. 지금은 복당하기 전이라서 50대, 60대에 대한 지지층은 별로 없어요. 그럼 복당을 해야지 이제 지지 생기는 거고. 그런데 20대 지지율이 전체적인 지지율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첫째가 무슨 화끈하다는 걸 거예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말을 할 때 한 자락을 깔고 하거든.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할 때 절대 그래 안 하죠. 단정적으로 그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청년이 느끼는, 요즘 청년이 느끼는 고뇌, 이런 거를 어떻게 나라 정책에 녹여가지고 한번 해소를 해볼 것이냐. 병력 문제 나는 모병제를 주장합니다. 이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징병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줘도 될 때다. 그 시기가 언제쯤이셔야 된다고 보나요?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집권하면 빨리 땡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현대전은 옛날처럼 보병전이 아닙니다. 인력이 무조건 다가 아니다. 사람이 인구가 많아가지고 군대들이 많아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굳이 사람 머릿수로 하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징병제가 아니라 무병제를 해도 무방하다. 무병제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 직업 군인들만 많이 확보하면 뭐 군사력이 감퇴되지 않는다. 그 군사력이 더 정강이 될 수가 있죠. 더 강군이 될 수 있고. 지금 앉아서 그냥 병사의 머리수만으로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모병과 그 의무병을 병과하자고 그래요. 의무병으로 자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2년 후나 1년 8개월 후나 제대를 하면 회사나 국영기업체 들어갈 때 우선권을 주자. 그런 식으로 징병제를 운영을 하고 젊은이들한테 이게 병력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자. 사회에 나가서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국방세를 신설하자. 네.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똑같이 국방세를 내자. 내가지고 그 돈으로 모병제를 운영하자.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네. 국민 소득도 3만 달러가 넘어서서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하게 하고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게 하고 국가는 그 뒤에서 너희들이 움직이는데 뭐가 불편하냐. 불편한 거 없애주고 지원해주는 역할로 하는 이게 국가의 역할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국가가 지금 기업을 통제하는 이거 하지 마라. 안 하면 세무조사하고 안 하면 기업 망하게 하고 이런 말은요. 국가가 경제 주체들한테 갑질하는 경제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데서 좀 더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사내 유보금만 많아지고 사내 유보금이 많아진 게 어디로 가냐? 주식시장으로 가죠. 근데 주식시장은 또는 요즘 비트코인으로 가고 부동산으로 가고 그래 하니까 경제가 활기찬 경제가 안 되죠. 그래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최대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안 만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해고를 하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강성 노조 때문에 해고는 거의 불가능해요. 해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기업가가 기업을 안 하려고 해요. 왜 비정규직이 많아지겠습니까? 정규직 채용하면 해고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만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걸 정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애라고 강요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 혹시 뭐 인천국제공항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이제 건강기관까지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꾸준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인천공항도 공사입니다. 네, 그렇죠. 공공부문에서 그렇죠. 정규직화죠.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하면 그 정규직 하는 데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집니까? 국민이 집니다. 근데 그게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또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부문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또 굉장히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 공정과도 좀 연결이 돼서 이 절차적 정당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그게 이제 정규직 뽑는 절차하고 비정규직 뽑는 절차가 틀리죠. 그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다 해버리면 정규직을 뽑는 거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신규 채용이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군화에서 들어온 사람하고 정규직보다 조금 모자라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공정과도 연결이 그렇죠. 되는 문제인 건데 이제 어떤 이들은 앞으로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이 공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뽑는 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공정이라는 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해방 이후에 일관된 흐름이 공정이에요. 왜 이게 부각됐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문에 부각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지난 대선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대학 입학 전형 시험은 입학 사정관제 없애라. 수시 없애라. 정시 비중이면 100%로 정시 100%로 해라. 정시 100%로 하고 거기에 1년에 연합고사를 2번 보자. 수능을 2차례 보겠다는 거죠. 네. 2차례 봐가지고 잘 본 성적 가지고 실력으로 대학 선발하자. 그럼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워낙 이슈가 되던 내용이니까 이번에 청와대 청년비서관으로 그 25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파격 인사다라고 주장하고 또 일각에서는 약간 공정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얼마나 그 젊은이들한테 상실감을 주겠어요. 그 사람이 1급 비서관이 될 만큼 그런 자질을 갖췄는가, 능력이 되는가, 그거 따져보고 줬는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 줘야죠. 그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나오니까 맞불 지른다고 내 그런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그거 따지는 게 첫째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거의 의미는 그럼 어떤 건가요? 사실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사람마다 좀 가치 판단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연 공정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기회의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 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야지.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고 공정이란 말을 할 수가 없죠. 공정의 본질은 저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다른 청년 문제 현안과 관련해서 좀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출산율이 발표가 됐는데
0.84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최고. 198개국 중에 198등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네.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시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부담은 사실 청년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출산율 저하라는 거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 집 짓고 살려면 우선 집이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 결혼하면서 잠시 휴직했다가 다시 또 이걸 갖다가 우리 사회가 다 허용하고 용인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문화적인 해결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2009년도에 원내대표를 할 때 반값 아파트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법제화한 일이 있어요. 그 반값 아파트라는 게 싱가포르 방식인데, 싱가포르는 땅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없어요.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땅은 분양을 안 해주고 아파트만, 건물만 분양을 해주고. 그러니까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않는 토지 거죠.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토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제도인데. 토지 공개념을 일종의 현실화시킨 거네요. 그리고 공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국유지니까 아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가진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그 지대만 받고 아파트 부지를 빌려주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제도를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어요. 그걸 반값 아파트 법안인데 전향적인 좌파 법안이지. 그 법안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법안 통과시키니까 이거 이제 한번 시행해 봅시다. 이러니까 그거는 네가 대통령이 되면 해라. 나는 시행 안 한다.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 문제는 국가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를 가져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지. 그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 낳고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마련 안 하고 집을 살라고 하니까 요즘은 보니까 뭐 20억 30억 그러고, 강북에도 그런 판에 젊은이들이 무슨 결혼을 할 수가 있나? 지금 전세 얻으러 한번 가보세요. 그 전세가 지금 있는가? 최근에 전세법 파동이 그 민주당에서 잘못 통과시키는 바람에 그 파동으로 전세 집도 없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문제로 한 가지 청년연을 더 다뤄보자면, 이제 올해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험인 법학 적성 시험, 일명 리트라고 하죠. 그 시험의 응시생이 1만 3천 명이 넘어갈 정도로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뭐 전문직 쏠림도 더 심해지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로스쿨 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반대를 했어요. 노무현 시절에 로스쿨 법안이 들어올 때 내가 반대를 했어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내본들, 로스쿨의 출신 중에 10%도 제대로 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그건 뭐 자기 독학을 내도 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독학해서 사법시험 된 사람 아닙니까? 고등학교 부산상고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로스쿨 그 학비만 하더라도 일반 대학하고 학비하고는 천양계 잡니다. 약 4천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죠?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들어갔고 자기가 변호사 시험에 깎아서로 합격했다 치자. 1년에 1,100명씩 쏟아져 나온 변호사를 대한민국이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나. 그거는 안 되죠. 아예
이제 예전처럼 시행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만약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 수 없으면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변호사 시험, 판사 시험, 검사 시험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가 살짝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로스쿨 제도는 문제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를 그래 양산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될 수는 없다. 필리핀에 가면요 택시 운전하는 변호사가 그리 많습니다. 변호사 지금 특정 로펌 몇 개 빼놓고는 변호사 되는 사람인데 없어요. 그러면 매년 임용되는 수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 배출이 너무 많죠. 그래 많아가지고 그 변호사를 한국 사회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취업난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 이제 특히 고학력자들 중심으로 전문직 솔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로스쿨에 대한 인기도 나는 높아지고. 로스쿨만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노량진의 국어공무원 그렇죠. 공무원 고시생도 굉장히 많죠. 뭐 회계사도 많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대학 다닐 당시에는 국어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같습니다. 대학 졸업자는 국어공무원 시험 치질 않았어요. 학력 인플레가 심해졌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당시에는 대학 졸업자는 국어공무원 시험장에 안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국어공무원 재수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왜 가겠어요? 안정적인 직장이 되니까. 국어공무원 말단 공무원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거든. 다른 분야의 일자리가 넘치면 누가 국어공무원 시험 보러 가겠습니까? 공무원이 창의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나는 사회가 그것도 큰 병리 현상이다. 국어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사회인 것 같으면 그건 비정상 사회다. 그럼 결국은 어쨌든 취업난이 그런 전문직 쏠림 현상 내지는 공무원 선호 현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리고 그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뭐 규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현안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방송국 공식 커뮤니티에 사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출연하신다고 예고를 올렸더니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대표님에게 뭐 드리고 싶은 질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보내달라, 그럼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워낙 많은 답변들이 오셨고, 지금 제가 사전에 앞서서 드린 질문에도 상당히 많이 녹여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방송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서로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치 인생에서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서 답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지한다는 표현도 있고 그렇죠. 지역에 이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이거 있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불공정하죠. 이런 건 하면 안 되겠죠. 다사다난 인생 살아오면서 깨달으신 고언들이 내가 여기 있는 아까도 한 이야기 했는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푹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다. 오히려 이걸 기회라 생각하고 기회로 그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정한 인터뷰 고유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대학생 혹은 청년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나는 다시 대학을 간다면 역사학을 했을 겁니다. 역사학에는 갈등이 없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또 검사 생활을 11년을 했는데 눈만 떠는 온갖 부딪히는 게 사회 갈등이에요. 그걸 이제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무런 갈등을 할 필요 없는 역사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해서 논문 발표하고 고고학 현장에 땡기면 다니면서 발굴하고 하면 그게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대 사학과로 편입하시면 되겠네요. 그 연대 사학과로 내 편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청정원 인터뷰 홍준표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아카라카 파이팅! 야. 네.